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1987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흥행을 하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종철에서 30주기였고 올해가 이제 31주기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인터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은폐돼 있던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던 당시 그 의인들, 영화에서 보면 하정우 씨가 맡았던 최한 검사라거나 유해진 씨가 맡았던 그 교도관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는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고문에 직접 가담했던 고문경찰관에 대한 인터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고문경찰관들은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을까? 3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디서 무슨 생활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가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31년간 당연히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막 이분들을 다시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에 대한 근황을 좀 알게 됐고 그 중에 몇 분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더 이해를 잘 하실 텐데 당시의 경찰 직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번에 만난 분은 당시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의 넘버 2였다. 2인자였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찰의 최고 수장이죠. 지금 이제 경찰청장인데 당시에는 치안본부장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우현 씨가 맡았던 이제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경찰의 최고 수장이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분과가 있었는데 이제 대공수사를 하는 대공 담당 처장이 박처원이라고 그 김윤석 씨가 맡았습니다. 박처원이 남영동의 이제 최고 넘버 1이었다면 그 바로 밑에 수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전 씨라는 분을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만나뵐 수가 있었어요. 찾아가는데 주소만 입수를 했어요. 지방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다. 그 인터넷에 지도로 찾아봤더니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도로가 나오고 전화번호도 입수를 했는데 핸드폰이 아니더라고요. 집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유선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가지 말까도 생각했어요. 뭐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사실 그다음에 집 주소도 도로로 나오지 전화도 그 결번이라고 나오지 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지방까지 이걸 굳이 내려가야 되냐 하다가 혹시 모르니 가자 하고 갔는데 인터넷에 지도가 잘못돼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산길에 눈이 쌓여 있는데 거기를 차로 한참 올라가다가 도저히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길이 나와서 저와 이제 그 우리 같은 스텝이 내려서 한참을 걸어 올라갔어요. 한 300m 정도를 눈길로 산을 걸어 올라가니까 빨간 벽돌집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곳이구나라고 이제 직감이 들어서 뭐 명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빨간 벽돌집인데 안에 인기척도 안 느껴지고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앞에 눈은 쓸려져 있어서 누가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집을 삥삥 돌면서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다가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 보고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 본인이 다리가 불편해서 문까지 나오질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방송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자마자 무슨 일로 나왔는지 바로 직감을 하고 말을 하기 싫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지 조금씩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얘기는 하되 녹음이나 인터뷰 형식은 취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꽁꽁 숨겨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박종철에서 사건이 터지고 경찰에 사표를 낸 뒤에 모든 서울의 집부터 재산을 다 본인이 처분을 해서 그 지금 살고 있는 지방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이제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땅 평수가 꽤 큽니다. 10,000평이 좀 넘는데 몸 다치기 전까지 한 번도 인부를 동원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 3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일을 할 때만 생각이 안 나더래요. 여기 와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20년을 사는 동안 여기서 만난 사람 딱 3사람이야. 농약을 사야 되니까 농약상, 보일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상, 그 다음에 중국 요리집. 이렇게 딱 3집이지. 핸드폰도 없거든 나는. 일간지도 30년을 보지 않았어. 신문도 안 봐요. 큰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으로 그냥 자중하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이 박종철 열사 사건이 뭐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라고 해야겠죠. 막 굉장히 크게 사회 이슈가 되면서 경찰이 누구를 봐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남영동의 넘버 2였는데 구속이 안 됐을까 궁금했는데 그걸 알려면 먼저 이 경찰에서의 이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4.19가 터진 이후에 교사 생활을 하다 경찰에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경위로 경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본인은 학교에 나와서 경찰 그 경위 계급장을 달자마자 발령받은 곳이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학교에서만 강의를 한 게 아니라 당시 뭐 연대나 서강대에 나가가지고 또 대학생들을 상대로 시간 강사로 강의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경찰 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경찰 교육자로서의 생활만 이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남영동실이 아주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그랬지. 물고문, 전기고문 했다는 거. 그때 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수사 경력이 조금도 없는 이 전 씨가 86년 말에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단장으로 발령을 받아요. 근데 당시 남영동은 어땠느냐? 전 씨 말에 의하면 그 박처원도 그렇고 박처원 밑에 유정방도 그렇고 유정방 밑에 뭐 박원택이니 조한경이니 그 대공분실에서 학생들 또는 민주투사들을 신문하고 수사하고 했던 이 수사관들은 경찰 거의 시작부터 대공 쪽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쭉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의 넘버 2로 수사 경력이 하나도 없는 뭐 일종의 학자 스타일인 전 씨가 간 거죠. 그래서 본인도 되게 궁금했대요. 당시 이제 학생 운동이 워낙에 크게 번지던 시기인데 이게 고문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이 마침 마르크스에 대한 논문도 썼겠다. 이쪽 분야에 관심도 있겠다. 또 대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받겠다. 가가지고 사상 전환을 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가서 막 수사에 막 자기가 개입을 하고 이럴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침 트레이판에다가 이제 식사를 하잖아. 그럼 트레이판을 이렇게 꺼내두거든. 그럼 이제 내가 쭉 지나가면서 보지. 트레이판에 밥이랑 반찬이 다 없어졌으면 그 수사방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밥이 남고 반찬이 남아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과장하고 계장을 시켜서 조사를 했지. 이제 한 번은 남영동의 그 대공 식구들이 전체가 모여서 강민찬 치안본부장이 직접 남영동에 와가지고 그 식사를 하는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전 씨한테 전 단장이 오고 나서 검거율이 많이 떨어졌다. 라고 공개 질타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도 사실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공개 질타 받으면 그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 그 엄혹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그것도 경찰의 수장이 부하 직원들 보는 앞에서 질타를 했다는 건 이건 한마디로 더 잡아다가 더 고문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김윤석 씨가 연기를 너무 카리스마 있게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박처원 같은 인물은 대공수사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화라거나 이런 게 좀 약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적응을 이제 하고 뭐 좀 분위기를 바꾸려 본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하던 차에 부임 5개월 만에 박종철 열사 사건이 터진 거예요. 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사망했던 그날에 대해서 회상을 했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본인이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사무실에서 마시고 있는데 유정방 과장이 뛰어들어오더랍니다. 치안본부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유정방 과장이라고 알지? 그 양반이 들어와서는 큰일 났다고 이 수사실에서 박종철이라고 하는 대학생을 연행해 수사를 하는데 지금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 시간 늦추지 말고 본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 둘째는 부산에 박종철 군 부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용산경찰서하고 서울지검의 과장 계장을 보내서 보고를 하게 하고는 난 치안본부로 들어갔지. 본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당시 그 남영동의 넘버 1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박처원 그 처장을 찾아갔는데 박처원 처장이 자리를 비웠더랍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장이죠.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찾아가서 대학생이 쓰러졌다라는 사실을 보고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수사 책임을 물어서 바로 사직서를 냈고
그 사직서가 바로 뭐 수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직위 해제가 돼 있다가 1년이 지난 88년도에 이제 경찰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당시 굉장히 그날 하루 급박하게 돌아갔던 걸로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나는 생각했어. 내 일생 동안 경찰하면서 경찰하는 동안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 비겁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책임을 지고 경찰직을 물러나는 것밖에 더 다른 길이 있어? 공직에서 사표를 쓴다는 건 공직에서 사망 신고를 하는 거나 같은 거야. 당시 검찰도 수사에서 일단 첫째, 이 전 씨가 기존에 있던 대공 식구들한테 좀 무시를 받는 입장이 아니었나, 이걸 직접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용어로 하면 뭐 은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좀 따돌림을 당하고 좀 이런 게 아니었냐, 이걸 검찰이 직접 전 씨한테 물어봤을 정도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수사 쪽에 한 번도 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부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니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뭔가의 조작, 은폐, 고문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판단을 당시 검찰에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구속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 씨는 이제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 저희가 만났을 때 정신은 굉장히 맑으신데 이제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한 상태였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본인이 어쨌든 수사에 책임을 지는 수사 단장이었고, 자기 밑에 직속 부하들이 그 무고한 대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해서 그 죄책감에 31년간 한시도 시달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왜 그걸 못 막았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건 틀림없어. 지금 제가 이 더 저널리스트 녹화를 하지만 그 이 전 씨 말고 다른 당시 수사관 직접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사가 가능하면 기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들,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니면 그 당시 이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에 관련이 있었던 대공 수사관이나 경찰 관계자 아는 분들, 아니면 지금 근황을 들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당시 상황이나 이런 걸 물어봐서 기사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